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 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이 모인 회가변. 그 자리 주인공은 재벌 회장이지만 진짜 이야기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도현, 회장의 사위였죠. 1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 그룹 계열사 재무이사로 인정받고 아내를 사랑하며 장인어른을 존경했던 사람.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범죄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유지되던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죠. 박도현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서울 소재 특일급 호텔 그랜드 볼룸.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 정재계 인사 500명이 모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대한물산그룹 김정한 회장. 그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도현은 회장의 막내딸 김서윤과 결혼한 지 10년째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땄고 장인의 눈에 들어 그룹 계열사인 대한로지스틱스의 재무이사가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성공한 사위였죠. 하지만 도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요. 회가변 건배사 순서. 김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두 아들과 사위가 함께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하지만 물도 때로는 피만큼 중요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미소 지었고 도현도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느꼈습니다. 너는 결국 물이다. 피가 아니다. 옆에 앉은 아내 서윤이 그의 손을 꼭 잡았지만 도현은 그것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회가변 준비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현은 행사 예산 관리를 맡았죠. 15억 원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호텔 대관료, 케이터링, 하객 선물, 영상 제작비까지 모든 지출 내역을 그가 검토하고 결제했습니다. 아니, 결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가변 한 달 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룹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 법인 자금 집행건으로 확인할 게 있다는 내용이었죠. 도현은 당황했습니다. 해외 법인, 자신은 국내 물류 재무만 담당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감사실이 보내온 서류에는 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으로 송금된 12억 원, 홍콩 페이퍼 컴퍼니로 이체된 8억 원. 도현은 자신이 결제한 적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실장은 차갑게 대답했죠. 시스템에는 이사님 전자결제 기록이 남아있다고. 시스템을 열어보니 정말로 그의 아이디로 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도 시간도 IP 주소까지. 하지만 도현은 그날 그 시간에 결제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아내에게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서윤은 TV를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형식적인 감사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형식적인 감사. 그 말이 도현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회가변 3주 전 폭탄이 터졌습니다. 국세청에서 대한물산그룹의 세무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언론이 들끓었죠. 재벌가 회가변 앞두고 비자금 의혹, 해외 페이퍼 컴퍼니 통한 탈세 정황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의 화살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대한로지스틱스 재무팀. 더 정확히는 박도현이었습니다. 그룹 비서실에서 도현을 불렀습니다. 비서실장은 50대 중반의 매끈한 남자였습니다. 김 회장의 최측근이죠. 그가 내민 것은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열어보니 해외 송금 내역서가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 하단에는 비어있는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말했습니다. 회장님 체면이 달린 문제라고. 도현이 형식적으로 책임자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물론 실제 처벌은 없을 거라고. 그룹이 다 처리할 테니까. 도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거냐고 물었죠. 비서실장 표정이 굳었습니다. 뒤집어 씌운다니 도현이 실제로 결제한 건데 뭘. 전자서명 기록이 다 있다고.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날 저녁 도현은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이건 명백한 누명이라고. 자신에게 죄를 씌우려는 거라고. 서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 씨, 아버지 입장도 생각해봐. 지금 회가변 3주 앞이야. 이 스캔들이 커지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돼? 당신이 조금만 협조해주면 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 조금만 협조. 그게 범죄자가 되는데도 말입니다. 서유는 형식적인 거라고, 그룹에서 다 처리해준다고 반복했습니다. 도현은 아내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서 사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게 보였습니다. 계산. 그리고 체념. 아, 이 사람도 알고 있구나. 나를 버리기로 이미 결정했구나. 다음 날 그룹 법무팀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냐고 추천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현은 거절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의 모든 결제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클릭한 것과 시스템에 기록된 것을 대조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결제하지 않은 건이 총 47건. 금액으로는 230억 원. 모두 해외 페이퍼 컴퍼니나 정치인 관련 비용으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모든 결제가 자신의 아이디로 이루어진 시간대는 대부분 심야나 주말이었단 점입니다. 자신이 사무실에 없던 시간. 누군가 그의 아이디를 시스템적으로 도용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나요? 회가변 당일 아침 7시. 도현은 아파트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인의 회가변. 가족 사진 촬영이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는 양복을 다려놓고 넥타이를 골라놓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이 수색당했습니다. 노트북, 휴대폰, 서류 가방, 심지어 아내의 화장대까지. 도현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첫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재벌 회가변 당일 사위 전격 압수수색. 해외 비자금 230억 조성 혐의. 도현의 얼굴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TV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죠. 오전 11시 회가변은 도현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단상에서 짧은 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회갑을 축하하러 와준 분들께 먼저 사과한다고. 불미스러운 일로 가족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혈육이라도 예외는 없다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회장을 칭찬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현은 검찰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30억 원의 해외 송금을 모두 당신이 승인했다는 추궁. 도현은 자신은 그중 어떤 것도 직접 결제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당신 아이디로 결제된 이 기록은 뭐냐는 질문. 아이디가 도용됐을 거라고 답하자 검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이디 도용? 그럼 누가 도용했죠? 증거는? 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녁 무렵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오늘 회가변 마치고 쓰러지셨다고. 스트레스 때문에 심근경색 직전이라고. 도현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가족들이 있었죠. 도현이 다가가자 장모가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여기 오냐고. 큰 처남도 나섰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지경 만든 게 누군지 아냐고. 당신이라고. 회갑날 압수수색 당하는 사위를 둔 아버지 심정이 어땠겠냐고. 도현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장인을 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모습.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살짝 떠져 있었고 그 눈이 도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도현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 회가변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희생제였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자신이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회가변 다음 날 도현은 해고되었습니다. 경영진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한 징계 해임. 공식 사유였습니다. 퇴직금도 명예도 없는 해고. 1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사흘 후 이혼 서류가 배달됐습니다. 서유는 미안하다는 말을 전화로만 통보했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아버지랑 가족이 원하는 거라고. 도현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은 뭐냐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말했습니다. 나도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10년 결혼이 3분 통화로 정리됐습니다. 도현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15평 아파트에서 3평 방으로. 창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도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해고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다운받아둔 파일들이 있었죠. 회가변 준비 관련 모든 문서, 예산안, 집행 내역, 업체 계약서, 송금 기록. 밤새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엑셀 시트를 만들고 금액을 추적하고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회가변 준비비 15억 원 중 실제로 행사에 쓰인 돈은 8억 분. 나머지 7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케이터링 업체 골든서브 계약금 3억. 실제 음식 제공 규모로 봤을 때 1억이면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2억이 증발했죠. 영상 제작사 비전 크리에이티브 제작비 2억. 하지만 실제 영상은 외주 1인 PD가 3천만 원에 만들었음. 1억 7천이 사라졌습니다. 선물업체, 꽃장식업체, 음향업체. 모든 곳에서 같은 패턴이 보였습니다. 계약 금액과 실제 제공 서비스 사이의 거대한 차이. 그리고 결정적 발견은 이 모든 업체의 실소유주는 동일인이었습니다. 홍콩에 등록된 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이 회사의 실소유주 추적 끝에 나온 이름은 김정한 회장의 장남 김재혁이었습니다. 도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가변은 돈 세탁의 무대였습니다. 아버지 회갑을 핑계로 그룹 자금을 빼돌리는 구조. 그리고 모든 서류의 최종 결제자는 바보 같은 사위, 박도현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회가변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룹이 주최한 모든 대형 행사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창립 기념일, 신년 할애식, 해외 연수. 총 빠져나간 돈만 해도 400억 원. 그리고 모든 결제선의 끝에는 도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방패였구나. 돈 세탁의 서명란. 도현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돈이 아니라 진실의 동선을. 첫 번째 원칙. 직접 고발하지 않는다. 도현이 나서면 해고당한 사위의 복수로 치부될 테니까. 두 번째 원칙. 여러 조각으로 나눠 흘린다.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조사하게 만든다. 세 번째 원칙. 모든 흐름이 자연스럽게 회가변 준비로 모이게 한다. 복수가 아닌 정의. 여러분은 이 차이를 느끼시나요? 도현은 3주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계획을 다듬었죠. 그리고 첫 번째 조각을 던졌습니다. 국세청 제보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대한물산 회가변 케이터링 업체 골든서브의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그리고 첨부한 건 골든서브가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영수증이었습니다. 신고 금액은 8천만 원. 하지만 대한물산과의 계약서에는 3억으로 되어 있었죠. 2억 2천만 원의 차이. 국세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두 번째 조각. 금융감독원 자금 세탁 방지 부서에 또 다른 자료를 보냈습니다. 스타홀딩스 명의의 홍콩 계좌 입출금 내역. 도현이 3년 전 업무상 접근 권한이 있을 때 백업해둔 자료였습니다. 이 계좌로 매달 수억 원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묘한 패턴이 있었죠. 돈이 들어온 직후 정확히 3일 뒤 국내 정치인 관련 법인으로 송금됐습니다. 로비 자금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각. 도현은 회계법인 정도회계에 내부 제보를 했습니다. 정도회계는 대한물산의 외부 감사를 맡은 곳이었죠. 제보 내용은 회가변 관련 비용 처리에서 회계 기준 위반 가능성. 구체적으로는 접대비 한도 초과 가공 비용 처리,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등. 회계법인은 자신들의 감사 책임 때문에라도 이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현은 각 기관에 서로 다른 조각만 줬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문제만, 금감원은 자금 세탁만, 회계법인은 회계 기준 위반만. 하지만 세 조각이 모이면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회가변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첫 반응이 왔습니다. 국세청이 골든서브와 관련 업체들의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작게 보도했죠. 중소 케이터링 업체 탈세 의혹. 일주일 후 금감원이 스타홀딩스 관련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FIU 조사는 비공개니까요. 또 일주일 후 정도회계법인이 대한물산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작년 회가변 관련 비용 명세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그룹 비서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독립적인 조사가 모두 회가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우연치곤 너무 정교했습니다. 비서실장은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 같다고. 누구냐는 회장의 질문에 아마 박도현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쥐새끼가 배신을 하는군, 짓밟아야지.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판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도현의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 회장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죠. 동시에 산업기밀 유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도현이 재직 중 접근한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겁니다. 그룹 법무팀은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도현이 거주하는 고시원 주인에게 압력을 넣어 퇴거시키려 했고 도현의 계좌를 추적해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시작됐습니다. 재벌가 사위, 해고, 보복으로 장인 고소. 배은망덕한 사위, 은혜 저버리고 집안에 칼 꽂아. 10년 키워준 장인에게 등 돌린 박도현, 그는 누구인가? 기사마다 도현의 얼굴 사진이 선명하게 실렸습니다. 더 이상 모자이크도 없었죠. 댓글창은 저주로 가득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 저런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해야 함. 저 얼굴 똑똑히 기억하자. 도현의 핸드폰으로 협박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를 바꿔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새 번호를 알아내 전화가 왔죠. 도현은 고립됐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은행은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가 골든서브에서 시작해 연결된 12개 업체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모두 스타홀딩스와 연결돼 있다는 게 드러났죠. 금감원 FIU는 스타홀딩스에서 흘러간 돈을 추적했습니다. 그 끝에는 현역 국회의원 3명, 전직 고위 공무원 5명의 관련 법인이 있었습니다. 회계법인은 대한물산의 3년간 접대비 처리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총 420억 원의 비용이 회계 기준을 위반해 처리됐다는 것을.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그들은 국세청, 금감원, 회계법인의 자료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단순 탈세가 아니다. 조직적 자금 세탁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비공개로. 김 회장은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은 자기 편이었고 도현은 고립됐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비서실장이 급히 회장실로 왔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고, 비공개 내사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무슨 혐의냐는 회장의 질문에 비서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회계 부정. 김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한꺼번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현이 던진 조각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조사되고 그 결과가 모두 검찰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 붕괴였습니다.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찬란했지만 그의 눈엔 어둠만 보였습니다. 권력의 역습, 하지만 진실은 멈추지 않습니다. 회가변 1년 후 2025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장.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김정한 회장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은 지난 3년간 420억 원의 그룹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이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김 회장은 준비된 답변을 읽었습니다.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라고, 실무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고 구체적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위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자냐고. 김 회장은 각 계열사 재무이사들이 책임자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야당 의원 하나가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도 실무를 몰랐다고 주장하냐고. 이 자료를 보라고. 국세청과 금감원이 제출한 자금 흐름 보고서라고.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떴습니다. 대한물산에서 시작해 12개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최종적으로 스타홀딩스로 모이는 돈의 흐름. 의원이 물었습니다. 이 스타홀딩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고. 김 회장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의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인의 장남 김재혁 씨라고. 증인께서 아들의 회사도 모른다는 거냐고.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의원은 계속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거라고. 모든 서류의 최종 결제자는 박도현 전 재무이사로 되어 있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 결제들은 박도현 씨가 부재 중일 때 그의 아이디로 이루어졌다고. 누군가 그의 아이디를 도용한 거라고. 더 있다고 의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룹 전산팀 내부 로그를 확인한 결과 박도현 씨의 아이디 접속 기록 중 47건이 비서실 IP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해달라고. 김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나섰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작년 회가변 당일 사위분이 압수수색 당한 직후 병원에 입원했죠? 심근경색으로. 그런데 입원 기록을 보니 실제 치료는 받지 않았더군요. 2시간 만에 퇴원하셨고요. 이건 언론 플레이를 위한 쇼가 아니었냐고. 카메라가 김 회장의 굳은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한물산그룹은 지난 3년간 조직적으로 자금을 세탁했다고. 회가변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명목으로 비용을 부풀렸고 차액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다고. 이 돈은 정치 로비와 차명 재산 증식에 사용됐다고. 중요한 점은 모든 서류의 결제자는 박도현이었으나 실제 설계자와 수혜자는 김정한 회장과 그의 가족이었다는 것. 박도현 씨는 10년간 이용당했고 최종적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 쓸 희생양으로 지목됐다는 것.
검찰은 김정한 회장과 장남 김재혁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자금 세탁,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법정에서 김 회장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웠죠. 하지만 신화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그를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금 세탁의 설계자 사위를 희생양 삼은 냉혈한이라 불렀죠.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도현은 법정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세무법인.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조용히 살았죠.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하나만 해달라고. 국민들이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도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라고. 그냥 진실을 정리했을 뿐이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계획을 세웠냐고. 도현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잔치는 음악이 끝나기 전에 무너진다. 저는 그저 음악이 끝나길 기다렸을 뿐입니다. 복수였냐는 기자의 질문에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거죠. 저는 시스템을 드러낸 겁니다. 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유지되던 구조를, 그 구조를 사실이라는 칼로 해부한 겁니다. 2026년 1월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김정한 회장, 징역 8년, 김재혁, 징역 6년, 비서실장을 비롯한 임직원 7명, 각각 징역 2년에서 4년.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10년간 박도현을 방패로 이용했다고. 그의 서명란을 도용하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고. 이는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려 한 조직적 범죄라고. 회갑상은 장수를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가문은 오래된 권력의 종말을 맞았습니다. 도현은 판결문을 읽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탈무드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의는 늦게 도착하지만 항상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다. 도현의 복수는 감옥이 아니라 구조의 붕괴였습니다. 체면으로 유지되던 시스템을 진실로 무너뜨린 것. 그는 다시 평범한 회계사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성실한 고객들, 단순한 일상.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 회갑잔치에서 축하 대신 진실이 상에 올랐다는 것을. 박도현은 더 이상 누구의 사위도 누구의 방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이름으로 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탈무드의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잔치는 무너지고 정의는 결국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당한 책임을 떠안게 된 경험, 진실을 밝혀야 할지 고민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탈무드의 지혜로 풀어가는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